안녕하세요. 동양대학교의 김창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불안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불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첫째, 불안에 대해서 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불안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불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직접 관찰하여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일상에서 본인의 가치 있는 중요한 것을 탐색해서 그 가치를 일상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쪼록 불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불안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죠? 현대 사회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굉장히 불확실한 사회입니다. 우리 신체적으로는 어떻죠? 얼마 전에 방사능이 나온 침대 있었죠? 라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또 계란, 살충제, 파문, 세월호, 메르스 사태, 우리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 어때요? 심리적으로는 어때요? 심리적으로는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죠. 또한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지금 저성장 사회죠. 저성장 사회.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해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신체적인 위협 또는 심리적인 위협, 경제적 위협 등등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낄 때, 또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낄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이 정말 힘들고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렵다. 너무 어렵다.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누가 있는지,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옆에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어렵죠.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많죠. 이럴 때 정말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날 사회는 사회 안전망이 붕괴됐다고 하죠. 과거에는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마을에서 도와주었죠. IMF 전에는 어땠어요? IMF 전에는 가족이 일가 친척이 어려우면 도와줬습니다. 이제는 가족도 3인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가족이 이혼한다든지 별거한다든지 또 이혼 별거가 아니라도 어때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가장이 실직이 됐을 때 그 가족의 가족 공동체마저 해체됩니다. 이렇게 해체된 가족을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각자 스스로 자기의 생을, 자기의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뭐라고 하죠? 각자 도생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각자 자기의 삶을 스스로 도모해야 된다는 시대죠. 각자 도생의 시대. 그래서 모든 걸 소비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이 혼자서 꾸려나가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술 마시고 혼자서 영화 보는 나홀로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를 1인 이코노미 또는 줄여서 일코노미 또는 솔로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동화 아시죠? 예, 그 동화에 알라딘과 마술 램프가 있죠. 알라딘이 위험에 처하면 어때요? 예, 지니를 불러내죠. 요술 램프에. 예, 그래서 그 위협으로부터 지니가 도와주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마술 램프가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술 램프는 뭐예요? 예, 그죠. 예,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스페인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예, 스페인 하면 유명한 게 많이 있죠. 예, 이건 뭐 하는 장면일까요? 예, 투우죠, 투우. 예, 투우입니다. 투우가 뭐 하는 거예요? 소와 투사가 싸우는 거죠. 예. 그런데 소가 싸우다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면 소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피난처, 안식처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걸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케렌시아입니다. 케렌시아. 예, 좋아요. 케렌시아입니다. 소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이 케렌시아에 가면 에너지가 솟는답니다. 에너지가 솟아요. 이 에너지가 솟기 때문에 투사도 따라가서 이 소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솟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투사의 생명이 위협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케렌시아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편히 쉴 곳이 어디 있나요? 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불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러면 불안이란 과연 뭘까요? 하는 거죠. 불안이란 과연 뭘까요? 불안이 뭐예요? 불안이 뭘까요? 불안은 2단계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고 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상황에 처해요? 위협적인 상황에,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때 느끼는 감정, 이게 바로 불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어딜 가고 있다고요?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골목길이 길어요. 골목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뒤로 누군가가 또다시 뚜벅뚜벅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이? 오싹하고 불안하죠. 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뭐예요? 나의 생명, 신체죠. 누군가가 나의 생명에 위협을 가지는 않을까 할 때 느끼는 감정, 이게 바로 불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노나 우울은 보통 단일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안에는 종류가 많아요. 불안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위협을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불안이기 때문에 불안의 종류는 많습니다. 자, 불안의 종류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주위에 이러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불안이 있어요? 범불안장애. 사소한 일에도, 사소한 거에도
어때요? 끊임없이 걱정 근심 그런 사람들 있죠. 별거 아닌데도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불안? 분리불안자래. 분리불안자.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 떠나갈 때, 떠나 있을 때 어때요? 소중한 사람이 떠나갔을 때 느끼는, 특히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집안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뭐 외갓집에 맡겨졌다든지, 여러분들이 어디 터미널이나 어디 기차역에서 엄마 손을 놓쳤을 때 그때 어떠한 위협을 느껴요? 분리불안, 심한 분리불안을 느낍니다. 또 어떠한 불안장애가 있어요? 사회불안장애. 사람들이 많은 곳,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어때요? 그 시선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노래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많은 데서 뭐 장기자랑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그때 두근거리는 그 대인관계 불안, 사회불안 장애입니다. 또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죠. 말을 잘해요. 그러나 어떠한 특정 사람이나 특정한 장소에 가서는 입을 딱 다물어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선택적 함구증, 선택적 함묵증이라고 하죠. 엄마가 아이의 학교 시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1시간 늦게 갔어요. 추운 겨울날.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안 오면은 어때요? 선생님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빨리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안 해요. 추운데 1시간 동안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는 아이들. 이러한 불안장애를 뭐라고 한다고요? 선택적 함묵증. 그 다음에 특정한 대상, 뱀이랄지 차랄지 물이랄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 개에 물렸던 사람, 이러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것을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어떤 생선이랄지, 어떤 사람은 어떤 과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특정 공포증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광장,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홀로 남겨졌을 때 그 두려움, 광장 공포증이라고 하죠. 또 베트남의 축구의 영웅, 요즘에 누구죠? 박항서 감독이죠. 박항서 감독이 최근에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뭐가 있다고요? 공황장애가 있다고. 이외에도 강박장애, 손을 계속 씻고 또 씻고,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큰 충격을 받은 후에 그와 비슷한 상황만 오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에 떠는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러한 불안이 왜 형성이 되는지, 그 형성 배경, 왜 형성이 되는지, 형성 배경과 어떻게 불안이 지속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불안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아까 우리 분리불안 장애 이야기했죠. 분리불안 장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아이였으면 부모, 엄마나 아빠, 엄마나 아빠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때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하고 떨어져 있으면 자기 생존의 위협이죠. 자기 어렸을 때 기억은 안 날지 모르지만은 이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 외갓집에 맡겨져 있을 때, 그게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불쑥불쑥 불안이 올라옵니다. 여자친구를 만날 때 여자친구가, 소중한 여자친구가 떠나갈까 봐, 남자친구가 떠나갈까 봐, 남편이 떠나갈까 봐, 아내가 떠나갈까 봐, 사랑하는 자식이 떠나갈까 봐,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을 합니다. 무의식 속에 있다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러한 것을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불안이 이와 같이 이미 경험한 두려움이 우리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들어가 있다가 무의식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쑥불쑥 올라올 때 불안이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여성이 밀폐된 공간에서 알지 못하는 남성으로부터, 여기는 어디죠? 엘리베이터 아니죠.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성폭행을 당한다. 그러면 이 여성은 밀폐된 공간과 이 성폭행이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돼서. 그래서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좁은 장소, 밀폐된 공간만 보면 이게 학습이 돼서 밀폐된 공간과 성폭행이 학습이 돼서 어떻게 돼요? 밀폐된 공간만 딱 나타나면 성폭행 당하는 그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밀폐된 공간과 성폭행이 이렇게 연합돼서, 조건화돼서, 학습돼서 우리가 불안이 형성됐다고 보는 것을 행동주의에서는 이와 같이 불안은 어떻게 형성이 됐다고요? 학습이 된 거다. 배웠다. 어떻게 배웠느냐? 밀폐된 공간과 또 성폭행이라는 게 연합이 돼서, 학습돼서 뭐가 생겼다? 불안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어렸을 때 아빠가 술 마시고 오면 폭행을 하는 가정에서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술이라고 하면 그래서 술과 이 폭행이 연합이 된 거죠. 연합이 돼서 학습이 됐어요. 술 하면 얻어맞을 수도 있다. 얻어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남편은 폭력도 행사하지 않고 술도 보통 사람처럼 마셔요. 그런데 어때요? 이 여성은 남편이 술을 좀 마시려고 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왜? 학습된 게 있다. 학습된 게 어떻게? 술을 마시는 사람은 위험하다. 술과 폭력이 연합이 돼서 학습됐다. 이게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겁니다. 또 인지주의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의 생각이 잘못된 거다. 너의 비합리적인 생각이 잘못된 거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반드시 폭력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남편 봐라. 남편은 술을 마시더라도 기분을 더 잘 맞춰주고 더 잘하는데, 술은 반드시 폭력이 행사된다고 하는 것은 너의 잘못된 뭐 때문에? 인지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지주의 이론에서는 우리가 불안이 형성되는 이유를 뭐라고 해요? 잘못된 생각,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비합리적인 신념 또는 역기능적인 신념. 쉽게 말해서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 때문에 불안장애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술이라는 것은 폭력과 연합되지 않아도 된다. 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발표를 해서 칭찬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발표를 했는데 누가 아이들이 막 웃어요. 그럼 어때요? 너무나 창피하죠. 창피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발표하라면 하겠어요? 안 하죠. 이와 같이 발표와 아이들의 웃음이 연합이 돼서 불안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불안은 어렸을 때 이미 경험한 어떠한 트라우마가 우리 무의식 속에 있다가 일어나서 올라와서
일어난다고 발생한다고 보는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불안에 대한 발생의 설명입니다. 또는 우리가 학습해서 그런 거다. 술과 폭력은 연결이 돼서 학습돼서 불안이 발생한다. 또 다른 사람이 아빠가 술 마시고 와서 잔소리를 하더라. 그걸 아이들이 보고 자랐다. 그러면 술 마시고 오면 잔소리하는 걸로 이걸 대리학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직접 자기가 경험하지 않아도 눈으로 봐도 학습이 된다는 거죠. 대리학습 또는 모방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어떻게 형성이 된다고요? 이와 같이 대리학습 또는 모방으로도 학습이 된다. 또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에도 불안이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불안이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측 아래에 뭐가 있어요? 토끼가 몇 마리 있어요? 2마리죠. 편의상 이름을 붙여볼게요. 우측에 좀 위에 있는 귀가 쫑긋한 토끼를 토순이라고 할게요. 토순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토끼를 뭐라고 하면 좋아요? 토식이 좋아요. 토식이. 자, 토순이와 토식이가 지금 들에서 뭐 하고 있어요? 데이트하면서 또 뭐 하고 있어요? 풀을 뜯고 있어요. 풀 뜯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산속에서 숲풀 속에서 뭐가 보여요? 호랑이가 보여요. 호랑이가. 이게 A 장면입니다. A 단계. 그러니까 이걸 누가 봤어요? 토순이가 봤어요. 맞아요. 토순이가 봤어요. 토순이가 봐서 뭘 느꼈을까요? 불안을 느꼈겠죠. 위험을 느껴서 불안을 느꼈죠. 그러니까 토순이가 토식이한테 뭐라 그래요? 빨리 도망가자. 근데 토식이는 또 수컷이라고 나 빨리 달릴 수 있어. 괜찮아. 꾸물거립니다. 그러나 토순이는 어때요? 토식이 손 잡고 가요? 아니죠. 혼자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꾸물거리던 토식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이한테. 토식이는 언제 도망갔어요? B단계. A, B 중에 B단계에서 도망갔습니다. 이미 저쪽에 수풀에 있을 때 누가 도망갔어요? 토순이는 도망갔어요. 토식이는 B단계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호랑이한테 잡혀 먹었어요. 이걸 누가 봤어요? 토순이가 봤어요. 토순이가 봤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토순이는 그 다음부터 호랑이만 보면 무섭죠. 호랑이만 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호랑이 기척만 나도 호랑이가 어디서 기척이 나는지 굉장히 뭐예요? 주의를 집중합니다. 어디서 호랑이가 나타날지 안 할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토순이는 어때요? 깜짝깜짝 놀래죠. 깜짝깜짝. 저 숲속에서 이제는 호랑이는 안 보이지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도 토순이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와 같이 호랑이에 대한 불안이 토순이의 마음속으로 내재화되는 겁니다. 외부에 있던 위험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 토순이가 나와서 토끼풀도 뜯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온 신경을 이 호랑이에 대한 위협 속으로 자기 안에 불안이 내재화시켜서 호랑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들판에 그 전에 데이트도 못하고 멀리 나와서 풀도 못 뜯고 불안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에 빠지니까 이제 나 더 이상 호랑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호랑이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 지금부터 호랑이에 대한 생각 안 할 거야. 그러면 호랑이에 대한 생각이 안 나나요? 더 나죠. 이걸 뭐라고 해요? 심리학적으로는 사고 억제의 역효과입니다.
사고 억제. 생각을 억제할수록 생각이 더 나요. 예, 생각이 더 나는. 그래서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너무 불안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려고 이 불안을 회피하려고도 생각이 계속 따라오고, 이 불안의 굴레바퀴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이걸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불안은 어떻게 온다고요? 네, 2단계로 옵니다.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어떻게 와요? 1단계에서는 호랑이를 처음 봤을 때 인지된, 직접 인식된 사건에 대한 불안입니다. 호랑이를 처음 봤을 때 불안. 그러나 그냥 피하면 돼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돼요? 2단계 불안이 2차 불안이 문제입니다. 2차 불안이 문제입니다. 이 불안이 자기 안으로 내재화됩니다. 불안이 토순이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항상 불안과 싸우고 있어요. 호랑이에 대한 생각으로 바스럭거리는 소리를 받아. 이걸 2차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에 대한 불안. 그래서 온갖 경계를 다 합니다. 그러니 아까도 이야기했죠. 넓은 들판에 데이트도 못하고 풀도 못 뜯고, 자기 사는 곳 근처에서만 풀을 뜯는데, 근처에서 풀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 삶이 어때요? 이 불안의 늪에서, 불안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불안이 지속되는 메커니즘의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불안을 통제하려고 했다. 불안을 없애려고 했다. 자기가 불안을 대비하고 노력하면 불안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불안이 대비하고 없애려고 하면 없애져요? 안 없어졌다는 거죠. 일부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나치게 어디에서 호랑이가 나타날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계속 여기에 빠져 있으면, 이와 같이 불안을 없애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거나 불안을 회피하려고 하면 불안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불안은 통제하려고 하든지, 또 불안에 빠져들어가면은 불안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 불안의 성질을 알 수가 없다. 불안의 성질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자, 우리가 이상에서 불안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불안이 지속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불안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어렸을 때 분리불안 장애가 있다. 그 무의식을 꿈이나 자유연상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이 쉽나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또 방법은 행동주의 치료법입니다. 행동주의에서는 행동을 바꿔라. 행동을. 첫 번째 방법으로 행동을 어떻게 바꿔요?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긴장을 하죠. 긴장과 공존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이완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완. 그래서 이완을 시킵니다. 몸을 이완을 시키면 긴장으로부터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점진적 이완 기법이라고 해요. 행동주의에서는 이와 같이 점진적 이완 기법을 씁니다. 이와 같이 이완시키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이완시킨 다음에 적극적으로 불안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불안에 노출시켜서 불안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을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체계적 둔감법이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점진적 이완법으로 충분히 릴렉스를 시켜야 됩니다. 체계적 둔감법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몸을 이완시켜라. 두 번째는 불안 위계표를 만드는 겁니다. 불안 위계표. 불안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차 높은 단계로 위계표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불안 위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불안 위계표에 의해서
불안이 낮은 단계부터 노출시켜야 될까요? 높은 단계부터 노출시켜야 될까요? 네,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서서히 불안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도 행동주의에서 다른 사람들은 토순이가 봤을 때 저기에 호랑이가 저기 멀리에 있을 때는 놀라지 않는데 왜 나만 놀랄까? 그래서 대리학습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행동주의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안 다루기입니다. 또 인지주의에서는 어떻게 불안을 다룰까요? 너의 잘못된 생각이 문제다. 잘못된 생각이 문제다. 술을 마시면 반드시 폭행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이다. 우리 남편은 술 마셔도 나를 너무 기쁘게 해준다. 그래서 그러한 신념을 바꿔주는 것, 역기능적 신념을 기능적 신념, 합리적 신념으로 왜곡된 신념을 제대로 된 신념으로 바꿔주는 것이 인지주의에서 생각을 바꿔줘라 하는 것이 인지주의에서 말하는 불안에 대한 치료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 바꾸기가 쉽나요? 생각 바꾸기 쉽나요? 이와 같이 바꾸려고 하면 이와 같은 통제 전략을 쓰면 힘들더라. 오히려 불안에 빠지더라.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불안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알죠? 네, 명상입니다. 명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불안 장애를 치료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불안 장애를 치료하려면 가장 먼저 첫 단계가 불안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겁니다. 불안에 대해서 바른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합니다. 2단계에서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불안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이 갖지 않으면 명상을 해도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불안 가지고 영재 캠프에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잠깐 초등학생 퀴즈입니다. 초등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생님 왜 쉬는 시간에 그래요? 불안의 반대가 뭐예요? 자, 초등학교 수준의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불안의 반대가 뭐예요? 안 불안? 뭘까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불박혀. 대단하지 않아요? 불안의 반대는 뭐예요? 불박힙니다. 너무너무 저는 영재 맞다. 우리가 불안 속에 빠지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불안 밖으로 나와야, 불 밖으로 나와야 불안이 치료된다. 불안 속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과 내가 융합이 된다. 내가 불안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불 밖으로 나와야 된다. 아주 기가 막히죠? 영재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점검해라. 또 불안이 나쁘다고 싫다고 편안한 걸 추구하면 명상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불안이 싫어. 그러니까 나는 왜 명상을 해야 돼요?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편안함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편안함에 대한 집착이 생긴다. 탐심이 생긴다. 그래서 불안에 대한 뭐를 하라? 바른 마음을 가져라. 불안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은 뭐다? 불안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마라. 불안에 빠져드는지 점검해라. 불안이 싫다고 해서 편안함을 추구하지도 마라. 그럼 불안을 대하는 바른 마음가짐은 뭐라고요? 불안은 자연적인 성품이다 라고 마음가짐을 가지는 겁니다. 불안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은 뭐라고요? 불안은 자연적인 성품이다.
자연적인 성품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할 때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불안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줘라. 점검을 해줘라. 점검을. 내가 불안을 싫어하고 있는지, 불안에 빠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러한 탐심이나 또는 진심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명상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뭐 해라?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줘라. 점검해줘라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불안을 이제는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불안을 어떻게 하라? 직접 관찰해서 이해해라. 뭐라고요? 불안을 직접 관찰해서 이해해라. 불안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했고, 불안을 없애려고 했고, 너무 그게 힘들으니까 불안으로부터 도망쳤는데, 불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직접 관찰해야 된다. 그럼 뭘로 관찰해요? 명상으로. 명상은 뭐가 하는 건가요? 그죠? 뭐가요? 마음이 하는 겁니다. 제가 잘 가는 단골 사과 가게가 있어요. 사과 가게. 이 사과 가게 사장님은 사과를 너무 잘 알아요. 사과가 왜 납작한지, 왜 길쭉한지, 색깔도 잘 알고, 또 툭툭툭 쳐보면 사과의 지금 상태를 다 알아요. 사과의 식감 너무 잘 알아요. 무게 너무 잘 알아요. 이 사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과를 잘 알을까? 어떻게 잘 알았을까요? 사과를 직접 경험을 통해서 직접 관찰했다는 거죠. 먹어도 보고 두드려도 보고 그 소리도 들어보고. 우리가 불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관찰해서 이해하라. 마음으로 이해하라. 우리가 직접 알아차리면 불안이 우리에게 사과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쉽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다 알려줘요. 나 지금 떨고 있네. 어깨가 뻐근하네. 어깨가 지금 긴장이 되고 있구나. 너 다 말해줍니다. 무엇이? 불안이 다 이야기해요. 불안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슬퍼할 일일까요? 기뻐할 일일까요? 기뻐할 일입니다. 불안을 알아차리는 거. 내가 불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죠. 불안을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우리가 불안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알아차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 해야 돼요? 알아차림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지속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불안을 우리가 알아차려서 지속해서 지켜봐야만이 우리가 불안의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의 전체 그림을. 불안이 왜 일어났는지, 불안이 나에게 어떠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 어떠한 고통, 그 전체 그림이 우리에게 통찰이 됩니다. 지혜로서 통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에 떨지 말고 내가 삶에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내 삶에서 가치 있는 게 뭔지, 불안에 떨면서 그 넓은 들판에 토순이처럼 나오지 못하고 풀도 제대로 못 들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불안의 굴레에서 살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서 일상에서 나에게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행동을 하라. 이게 불안을 대하는 명상을 통해서 불안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안에 굴레에 있을 때는 나에게 위협을 주는 요인만 보입니다. 다른 건 잘 안 보여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차림 명상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켜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자각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을 회피하던 불안이 어떻게 돼요? 수용이 됩니다. 거부하고 회피하던 불안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편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가치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알라딘이 위험에 빠지면 알라딘을 도와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알라딘 램프죠. 자, 여러분들이 불안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을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램프가 뭐가 있어요? 마법의 램프가 바로 명상입니다. 마법의 램프가 명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안과 싸워서 힘들고 지쳤을 때, 소가 투사와 싸워서 힘들 때 이 소가 본능적으로 자기의 편안한 안식처 뭐라고 그랬어요? 케렌시아. 맞아요. 케렌시아. 좋습니다. 우리가 불안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하는 우리의 안식처는, 우리의 케렌시아는 뭘까요? 명상입니다. 자,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생존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우리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마법의 램프 카렌시아를 배웠죠. 오늘 여러분들 이 마법의 램프 사용 방법도 알았죠? 마법의 램프를 잘 가지고 가셔서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카렌시아로, 명상의 카렌시아로 여러분들을 피난해서 여러분들 편안한 생활 영위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